우리가요, 평상시에 결심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중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고무공처럼 튀어올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무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번 1부에 이어서 회복탄력성의 두 가지 측면, 대인관계 능력과 긍정성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회복탄력성의 나머지 두 가지를 키우는 방법 알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일부 영상에서요,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기조절 능력을 우리 뇌에 와이어처럼 근육을 깔아 넣는 것이죠.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1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2부 들으신 다음에 1부까지 쭉 들으셔서 우리가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능력,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생각하는 이슈들이죠. 사실 우리가 겪는 좌절의 상당 부분은 대인관계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회복탄력성에서 대인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죠. 어떨 땐 떨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고 너무 자랑하기도 하고 또는 불필요하게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실패를 해버리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소통에 자신이 없는 내 자신이 되고 말죠. 또 친구를 만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낮아서 대화에서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자꾸 삑사리가 나버려 결국은 나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내가 돼버렸어. 이런 경우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이 낮은 경우도 회복탄력성이 낮은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회복탄력성의 근육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 능력과 관련해서요, 김주환 교수가 이 회복탄력성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려는 기운을 전제로 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베이튼이라는 학자가요, 소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고적 말하기와 둘은 관계적 말하기예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익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려는 마음, 그 다음에 소통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소통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듣는 상대는 지금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꿀꿀한 상태인데 이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야기를 끌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 지향과 말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통을 할 때는 관계적 소통과 내용적 소통을 잘 조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세계라는 거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인데요. 키저스라는 학자가요, 감정 공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체적 고통을 엄청 받고 있어. 그러면 그 고통은 공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는 자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본인이 아니래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게 키저스의 실험의 결과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김주환 교수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엉뚱하긴 한데 국부적인 어떤 제안은 하고 있어요. 상대와 표정을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상대의 표정을 같이 짓다 보면 공감의 감정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해당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점차 커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점만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자아 확장력인데요. 제가 그 체크리스트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이 자아 확장력이 낮은 사람에 속하더라고요.
고트만 교수가요, 이혼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가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린 다음에 아주 경멸스러운 표정을 짓는 케이스, 이런 경험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한다는 게 고트만 교수의 연구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상대의 존재가 경멸스러운 존재가 됐다면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죠. 이건 사실은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에 대한 대안은요,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보석으로 보는 그런 마음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나마스테라는 힌디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나마스테라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를, 이런 뜻이래요.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면 아무리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생각의 훈련 과정의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이 내재한 친구, 그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가 좋아 보이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또는 그가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을 하면 더더욱 친구가 가깝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와닿겠죠. 이렇게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계, 이것이 자아 확장력을 키워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긍정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긍정성의 첫 번째가 자아 낙관성인데요. 우리가 흔히 낙관적인 인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낙관적이라는 말이 자아 낙관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낙관적이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리차드 칼슨, 자기계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이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김주환 교수는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낙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라라는 말에는 긍정해도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김주환 교수는 그래서 무엇을 해라를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행들, 작은 성취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마음속에 낙관적인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서야 무엇을 해라가 자기에게 실질적인 의미로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두 번째가 생활 만족도인데요.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정말 많이 낮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꽤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좀 낮은 편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나는 내 삶에서 필요한 걸 다 갖고 있어, 나는 나의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김주환 교수는 다른 제안을 하고 있어요. 강점을 찾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찾아서 자기 강점을 조금씩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상을 통해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감사하기라고 이 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심장 박동수가 제일 안정적이 된대요. 매일 5가지 감사함을 체크해서 감사 얘기를 써라, 등등의 제안을 이 책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1부, 2부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과 세 번째 긍정성이라는 것은요, 합쳐서 결국은 나의 내면 키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자율성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정도, 얘를 기본에 깔고요, 평상시에 작은 기쁨들을 쌓아서 밝은 그런 감정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일단 높여놓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점점 높여가라. 결국은 이런 얘기로 종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내면 키우기였다면 두 번째는 관계 키우기가 되겠죠. 우선 타인의 내면의 신성, 아름다움, 보석 같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꾸 되뇌이고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타인과 대면할 때는 공감의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주기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관계 맺기 방식. 이것이 우리의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고 회복 탄력성의 어떤 외적 조건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구성해 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좀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기 위한 행위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회복 탄력성을 현재 가진 상태에서 어떤 충격에 접했어요. 마찬가지로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쉽지는 않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때도요. 저는 막 무엇을 이루려고 애써서 집중해서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리듬감 있게 집중하고 풀어주고 집중하고 풀어주고 이런 리듬감 있는 대응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경험했을 때요. 그것을 풀어가려면 그런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넓혀두는 것. 이것이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회복 탄력성 2부, 1부와 함께 종합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오는 충격들, 또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큰 좌절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을 갖고 정말 멋지게 극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좌절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어려울 때 그것을 회복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저의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